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조 후보자의 딸의 대입 스펙을 만들기 위해 여러 대학 교수들이 품앗이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설에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한때 적폐 세력으로 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경련 행사에는 여당이 공식적으로 처음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4일 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구국투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만한 주요 뉴스를 엄선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조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부정하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법설의 박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심에도 방송이 있으시고 네. 또 저녁에도 또 방송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이 없는 삶.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오라벨과 좀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불러주고 예.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네.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행복합니다. 예. 네. 아, 행복하십니까? 네. 예. 우리 박 변호사님과는 저녁을 한번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네, 저녁 때 좀 일정이 있어서. 예.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시사 평론가로서 또 새로운 뉴코어로 지금 떠오르고 계신데 가장 제가 본받고 싶은 점은 바로 겸손함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예. 지금 상황에서 또 그 저녁을 가족과 함께 또는 여유 있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죠. 네. 바로 법무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지금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예, 산호맹부터 시작해서 뭐 사모펀드도 있고 또 웅동 학원 네. 가족 일가가 또 운영한다는 웅동 일가에 대한 그런 의혹도 있고 하지만 최근엔 또 딸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힘을 썼다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머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산호백 얘기는 뭐 이제는 안 합니다. 예. 전혀 하지 않고요. 뭐 사모펀드라든지 학원 문제, 또 위장 이용 문제 이것도 좀 거의 그래도 얘기가 좀 잠잠한 그런 모양새인데 네. 딸 문제입니다. 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가장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는 입학 절차, 예. 또 병역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학 절차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좀 가장 지금 핵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두 갈래로 일단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논란.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과 또 맞물리고 또 잠재적인 대선 후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봐도 또, 무방하죠. 무방하고. 사실은. 네. 엊그저께인가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자기가 취임을 한다면 이런 법무 정책을 펴겠다라는 그 정책안을 발표를 했었죠. 네.
법조 기자들끼리는 조국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례적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후보자가 정책을 이렇게 구상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뭐 저도 처음 봤고요. 예. 막 그만큼 좀 국면을 전환하고 싶었던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죽창 논란, 이 부분도 사전에 작업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청와대에서는 그 별 반응이 없는데, 오늘도 뭐 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청와대가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다 하더라도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청문회 과정은 걸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청와대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예. 지금 단계라면 뭐 사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그래도 심각하게 보지. 매일매일 여론이나 이런 건 돌려봅니다. 청와대에서 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 뭐 다른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나간 얘기가 나온다면 예. 그때쯤에는 뭐 청와대도 조금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딸의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당국대의 또 의대 교수가 해명을 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국민 감정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을 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실만이 보도가 되는데 약간은 좀 타이틀을 달 때 예컨대 일저자가 고등학생 일저자가라니 뭐 이렇게 예. 논문에 뭐 저자가 될 수 있냐 예. 이걸로 대학에 들어갔냐 뭐 특혜 입학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조금 가십성으로 이렇게 좀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뭐 확실한 거는 이 논문 자체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논문은 아니에요. 예. 6장에서 한 7장짜리의 소논문, 팜플렛이라고 표현하기 낫겠죠. 예. 보고서인데 그래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논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그 시점 자체가 2019년이 아닙니다. 예. 2008년을 기준으로 일저자로 고등학생이 등재됐고 그게 인턴십 프로그램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던 프로그램이고 예. 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뭐 저도 중학생 아들 두고 있지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지금도 천여 가지 이상의 입시 요강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요강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이 논문이 그 학생이 기여가 있었고 왜 일저자가 됐고 또 이게 대학 입학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 이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뭐 조국 교수도 해명은 좀 별로 마땅치 않아요. 해명 네. 자체는 그냥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소개서에 썼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그런 것들도 지금 좀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특혜 입학 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좀 맞지 않다. 사실하고 또 잘못된 거, 또 그리고 법적으로 비난할 거, 도덕적으로 비난할 거, 예. 자질 여부로 비난할 거 이런 것까지 좀 구별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혼재돼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사실인데 이건 확인된 사실이죠. 당국대학교의 당시에 조국 후보자의 딸을 지도했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딸을 지도했던 당국대 의대 교수가 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직접 출연한 건 아닙니다만 PD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명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6장 정도가 됐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근데 열심히 한 정도가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그것이 영문으로 해서 그거를 본인이 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이일저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런 영작을 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일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것이냐. 두 번째는 당시에 그 뭐 대학 교수들이 그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가지고 도움을 줬던 그런 학생들이 심지어는 적발이 돼서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당시에 이 수사당국에서 스크린되지 않았던 것이 단국대의 의학연구원인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인턴 그렇죠. 학원이 아니라 의료연구원 소속이다. 이렇게 돼서 스크린에서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교수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최초의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는 아주 두꺼운 논문에 예. 아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네. 그런 어떤 논문에 고등학생이 개입이 돼서 그 고등학생이 일저자가 됐다. 예. 일저자의 어떤 개념도 현대의 개념하고 그 당시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인턴십 과정에 2주 참여했고 그 지도교수 그 사람 얘기도 내가 봐도 조금 지나쳤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부끄럽진 않다. 예.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예. 또 그 당시에 외국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의성을 감안했다라고 하긴 합니다. 예. 그 정도면 사실은 그 교수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예. 또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때 이제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논문 그 등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빠진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예. 아니면 조국 교수가 아니면 어떤 힘이 작용됐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글쎄요,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 돌아가서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냥 저는 대치동에 많은 학부모들이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 조국이 해서 뭐 조국 교수가 해서 제가 뭐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예. 뭐 비난할 생각도 없고 그거를 법적인 잣대라든지 또 심각한 도덕적 잣대를 좀 들이댄다는 거는 일단은 거기서 뭔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일자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의 힘이 들어갔다든지 예. 무슨 은폐하는 과정에서 뭔가 힘이 있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일단은 그 어떤 국민적인 그런 기대가 더 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로스쿨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을 때, 노무현 참여정부 때죠. 그때도 모든 지렁이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네. 예. 그 로스쿨과 관련해서 이 옹호하는 발언을 할 때에 조국 그 후보자가 스스로 교수 그렇게 때. 얘기를 했었고 또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충격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은 몰랐을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뭐 청문회를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SNS를 많이 썼던 사람이고 예. 언론에 많이 또 등장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했던 말하고 또 지금 본인 상황하고 배치가 되는 것도 사실 좀 보입니다. 예. 그게 어쩌면 가장 공격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말했던 뭐 기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네.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달리 자신의 어떤 지배,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오히려 조국 교수를 많이 좋아했던 예. 조국 후보자들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저러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네. 이 너무 좀 소모적인 낭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뭐 이게 잘못 따지는 거는 해명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인사청문회 자리거든요. 예. 더 미루지 말고 이걸 더 미루는 건 뭐냐면 추석 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를 이용하려는 그 정치적 공세를 이용하려고 보면 오바를 하게 됩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지금 비석 공개한 거 그건 진짜 심각한 그거는 좀- 인권 침해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정말 청문회 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서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국민들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결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듭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법정 시한 내에 또 해야 된다는 15일이죠. 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권도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이 신났습니다. 예. 뭐 신났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났습니다. 예. 뭐 하나 이제 잡았다 이런 모양새거든요.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고 사생결단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의혹적이 정당한 의혹적인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의혹 제기를 했다면 결국은 해명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예. 해명 과정은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해명을 하기보다는 청문회에서 원래 해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주일, 2주일, 특히 9월 초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서 역공이 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또 24일부터 또 장애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인데 또 나가서 장애 투쟁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 정국이 또 어떻게 풀릴 것인가 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부러 장애 투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거는 뭐 아니겠지만 정해는 절차긴 한데 장애 투쟁을 하기에 뭐 명분이 마땅치 않은데 사실 장애 투쟁을 함으로써 청문회를 못 여는 또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래저래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 좀 정치 혐오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장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되 국회의 동의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강행할 경우에는 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권 어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여론이 정말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강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론이 만약에 심각해진다. 예.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얘기들이나 더 많은 의혹, 또 심지어 그 의혹이 검증이 되지 않거나 예.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면 예컨대 그렇게 된다면 뭐 중간에 사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중간 사태까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강행을 할 걸로 보여요. 강행을 하게 되면 야권은 어쩌면 더 좋죠. 또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로 연말까지 계속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조국밖에 없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조국에 대해서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듭니다. 예. 여권은 뭐 일단 차치 두고요. 자유한국당이죠. 야권 대표주 자유한국당이 진짜 조국 후보자를 대선 후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정도 검증 공세를 펼치는 거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없었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법 위반은 사실은 없어 보여요. 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근데 하나하나 뭐 가족들, 오촌, 뭐 처남 뭐 다 예. 나왔어요 지금. 8종까지 다 나올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한다는 거 봤을 때는 그만큼 조국한테 흠집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게 아닌가. 예. 왜냐면 원내대표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도 안 나왔어요. 이거 지금 TF팀 간다고. 그 정도로 아주 모든 것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주가를 올려준다는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잠재적 후보로 생각 안 한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다. 그렇지만 어째나 저째나 이게 무너지면 여권 자체가 무너진다고 지금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정말 아니었는데 아닐 수도 있었는데 예. 잠재적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잠재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후보가 어쨌든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이 황교안 대표가 산업행 얘기를 들고 나왔었고 황교안 대표는 전통적인 공안검사 출신. 네. 이것을 받아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는 공안검사가 끌어낸 양심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도대로 가게 된다면 공안검사와 양심수가 대선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예. 그것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금 구도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특히 그 당시 산호맹 사건 때문에 구속도 됐고 또 이듬해나 그 다음 해 정도에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예, 선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공안검사 이 두 가지 프레임이 될 건데 야당은 그러면 좀 불리할 거예요. 예. 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90년대, 1990년대, 80년대는 그 프레임이 그런 어떤 먹혔었죠. 방식이 먹히지만 예. 지금 20년, 30년 지난 이 시점에는 오히려 양심수에 더 포인트가 가기 때문에 예. 야당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산호맹 얘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뭐 딴 게 나와서 들어간 것도 맞지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아마 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막 한교안 대표가 한 번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략으로 간다면 야당 또 한교안 대표는 불리해질 거라는 게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대호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얼굴이 공개가 됐고 그간의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글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 정신 감정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정신 감정을 지금 했는데 일단은 그 사이코패스 뭐 진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네. 프로파일러들이 기법을 통해서 면담 결과 뭐 정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밀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첫 번째 했다가 미뤘다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정신병력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신상공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강남역 예. PC방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PC방 강서구 살인 사건은 공개를 했죠. 김성수.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신상정보 장대호 공개한 걸 봤을 때는 정신병력은 지금 정신병력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감정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글들이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 글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을 한다든지 정신병이 있다고 단정한다든지 하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좀 나와야지 않겠군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범행을 한 동기 자체가 4만 원 때문에 예. 또 반말 시비가부터 반말했다는 거. 범행을 했다는데 새벽 3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 9시에 둔기로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 텀이 너무 길어요. 우발적 범행이라면 사실 직후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또 아주 계획적으로 손괴를 한 다음에 손괴한 것까지는 또 계획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은닉을 하지 않고 예. 강에 그냥 한강에 흩뿌리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또 우발적이죠.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계획적인, 아주 잔혹하고 계획적인 부분도 담겨 있는데 동기라든지 특히 자수하러 와가지고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그런 짓 하면 다음에 또 죽여버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수했던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자수한 것도 이상합니다. 자수한 자수 왜 거는 그 했을까요? 상당히 계획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증거상 자신이 했던 게 거의 드러날 게 뻔하니까 하루 정도라도 일찍 가서 자수를 한다면 임의적 감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작이 됩니까? 예, 참작이 됩니다. 예. 그걸 노린 것 같은데 막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에도 다음 생에도 그렇게 하면 또다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 장대호의 어떤 발언, 동기, 범행 과정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하.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와 또 장대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발적인 질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형제도 이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형제도가 지금이라면 사형제도가 우리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사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많이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의 개념이 다릅니다. 무기징역이 평생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기한을 정하지 않는 징역입니다. 네. 가석방이 있을 수가 있죠. 아하.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한 20 몇 년 정도 있으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처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형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그 중간적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지금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맞지 않다. 종신형이 없다면 미국에도 사실 주에 따라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종신형을 할 수 없다면 사형제도를 하는 게 맞다. 뭐 부활도 아닙니다. 예. 지금 사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 국가가 아닌 게 맞죠. 폐지를 하려면 지금 형법 개정해서 종신형 제도를 빨리 넣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법무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격조 있는 얘기가 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책 구상을 미리 발표한 것 같아요. 후보자 그렇습니까? 청문회 하기 전에 예.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참 듣고 싶은 얘기 많아요. 저는 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형 얘기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스토킹 범죄 이런 얘기도 좀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청문회 열린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품위 있고 격조 있는 방송 뉴스 리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자살률에 대한 순위가 OECD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자살률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자살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ECD 2위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더 촘촘한 자살 징후 감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서울시청 등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방 방법 중에서 서울시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정책은 영국의 아이a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교적 경증 단계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부터 호전시켜 자살을 막는 내용으로 1년에 100만 명이 대상이 되고 이 중 55만 명이 치료 단계까지 갑니다. 치료받은 사람 중 67%가 호전되고 51%가 회복됩니다. 어제 논의회장이 오른 아이apt는 내일에는 자살 예방 실무자들의 워크숍에 등장해 적용을 위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10개 구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의 방문 간호사와 보건소를 활용해 지역 정신건강 돌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는 서울시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일반 의료계가 자살 위험군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정신건강 응급조치 기술을 가르치는 정책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예방 시스템이 정신건강 의료계를 넘어설 정도로 방대해지기 때문에 내시에 있는 인프라 구축과 전문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도 일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인프라, 인력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입니다. 예, SNS를 통해서 세상을 짚어보는 SNS 짚어보기 시간입니다. 김민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조국 후보자 딸 특혜 논란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조국 후보자의 과거 트윗과 현재 논란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떡떡볶이 점주의 트윗과 그 이후의 반응을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벌떡떡볶이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뒤에 있는 PPT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이슈가 저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좀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네.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소식입니다.
이 외고와 명문대 그리고 의전원을 거친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들이 좀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2주간 인턴을 한 후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예. 조금 전 법설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현재 의사들도 현 상황을 좀 분석하면서 이 논문 특혜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의사들도.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대 의대 학장 출신인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쓴 논문을 공유하며 글을 남겼는데요. 공직자의 자녀에 관한 비난이나 이 공격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 논문 건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의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소재의 모 병원 원장 역시 이 부분을 좀 지적했는데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의대를 다니거나 대학병원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알 것이라며 이 교수의 논문을 전수조사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다소 좀 과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까? 네, 아무래도 실제로 의대를 다니거나 의학 전문을 거친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 생태계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이런 비판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뭐죠? 네, 이어지는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뿐만 아니라 이 조국 후보자의 과거 SNS 글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로남불이라는 좀 조롱 섞인 말도 좀 돌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했던 말과 현재 행동이 좀 다르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조국의 과거 발언과 현재 받고 있는 의혹을 비교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조국의 트위터를 공유하며 비판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듯 이 트위터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현재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과거 조국의 발언을 지적하며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하려면은 상당히 우리 얘기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리가 많죠. 네, 그렇죠. 워낙 활발하게 SNS를 해왔던 상황이라. 네, 맞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가 늘 SNS를 좀 많이 하는데 이 가끔 발언이 좀 논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의 좀 발언과 족적에 좀 발목을 잡힌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죠? 네, 이 트위터에서 있었던 벌떡 떡볶이 사건인데요.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벌떡 떡볶이 등촌점의 점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고객을 희롱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어디라고요?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요. 네. 이 해당 SNS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희롱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는데요. 모텔에 배달 갈 때가 제일 좋다라며 여성 고객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계정은 좀 폐쇄가 된 상태고요. 해당 사항이 불거지자 덩달아 트위터에서는 벌떡 떡볶이에 대한 이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에 이 벌떡 떡볶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놀랄 만큼 맛있는 맛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은 사고명인데 이 벌떡이라는 이름 닉네임을 가지고 이 점주가 트위터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자체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강력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의견이 생겼고요. 실제 본사는 등촌점을 폐점을 했고 어제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벌떡 등촌점 점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 불법행위를 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했다고 오늘 그 공지사항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벌떡 떡볶이라는 것이 이 브랜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점이라든 분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이유 자체도 가맹점주들의 타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좀 안타깝죠. 벌떡 떡볶이를 혹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트위터를 보고 사실 조금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트위터에서도 이 이름 논란도 있었지만 또 혼자 사는 여성들에 대한 배달 불안 그런 트윗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이 배달원 분들이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 가끔 이제 뭐 개인톡으로 이렇게 뭐
마음에 든다 이런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윗이 아무래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여파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떡볶이를 이 체인점이라든지 분점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존권의 문제인데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길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김 기자는 지금 감기 걸렸습니까?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대규모 장외투쟁에 돌입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이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최병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정부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현 정부와 아주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이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매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런 내용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이달 20일 정경련에서는 두 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에는 한경연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 백재현 의원, 유동수 의원, 김병관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내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세미나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정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때 정경련은 경제계 맏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경유착의 통로로 지목됐습니다.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도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침략 이후 일본과의 채널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정경련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련은 지난 1983년부터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인 게이단넨과 매년 한일 재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핵심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여당과 정경련과의 해빙 무드를 언급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경련이 일본 수출 규제 민간형 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이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왜 또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구국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게 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깔린 저변의 배경이라든지 이유는 뭡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 민주당이 첫 번째 장애 투쟁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지율 추이를 보시겠는데요. 네. 연초에 14%까지 벌어졌던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월 27일에 황교안 대표 출범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이후에 한국당이 한 달간 장외투쟁을 벌였는데 이때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예.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최근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장외투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마침 리얼미터가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한국당의 20자의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은 34.2%, 비공감은 59.9%에 달했습니다. 예. 거의 2배 가까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 물론 한국당의 투쟁 명분에 동의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국가적 상황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가 힘을 모으기는커녕 다시 한 번 더 파열음에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는 없습니까? 지금 이 장애투쟁을 주도하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당 대표이고 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한국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에 피력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비공개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해서 또 보좌진들을 접촉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으로 국가적인 난제인 상황에서 과연 장애투쟁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전략적 실패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예. 정책 경쟁을 해야지 구시대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장애투쟁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 네. 이것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장애투쟁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또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다면 예.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했었던 두 번째 장애 집회 때처럼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황교안 대표가 지금은 유력 대선 주자이지만 명시상부하게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처럼 이것이 호응에 실패하고 오히려 한국당이 국회를 지금 공전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야권발 정계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나 안철수 바른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형 보수 대통합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예. 정계 개편 얘기 나오니까는 이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대통합,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형 보수 대통합, 그리고 지금은 친박 민심을 지지를 얻고 있는 우리공화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민주평화당이 결국엔 분당을 하게 됐는데 예. 제3지대 통합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띄워주셨던 대선 후보 선호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네. 해서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박원순, 심상정.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만 자리를 하고 있군요. 보수 야권 무당층에서는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이낙연, 오세훈까지. 황교안 대표가 일단 뭐 독보적이긴 한데 네. 그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잠룡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인물들이 지금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일단 황교안 대표가 압도적이고요. 예. 지금 표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수 야권 무당층 지지율을 보시면 예.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가 황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 후보 주자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지지율 격차는 크지만 이른바 친홍이라 불리는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그 5위권까지만 꼽았기 때문에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 나경원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바른당 대표 등도 주요 야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가 돌아온다, 추석 전에 돌아온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저기서 빠졌어요? 예, 5위권까지가 저희가 5위권까지 5명까지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재 7위, 6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 손학규 대표, 손학규 선언을 최근에 했었죠? 예, 맞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모두 우리가 품어서 같이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와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는데 네.
최 기자는 정치부 기자로서 손학규 대표의 이 손학규 선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손 대표가 좀 당권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있다. 결단을 못 하고 있다. 쇄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예. 한편으로는 전략가다운 발상이다. 지금 이렇게 야권이 다소 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에서 야권의 구심점을 잡기 위한 전략가적인 판단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경영 전 대표, 지금 또 대표라고 해야 할까요? 네. 예, 새 당을 또 신당을 또 창당을 했죠. 네.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고 선언을 네. 하고 이 수락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허경영 대표, 국가혁명당 대표, 네. 국가혁명당 네. 그리고 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네.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허경영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치권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냉정하게 얘기해서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존재감은 없는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대선 주자로 나선다고 하면 이번에 또 어떤 참신한 공약을 만들지 한번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약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일부는 또 발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부분 한번 모아가지고 네,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 투쟁이 계속되게 되면은 전국 현안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지요. 네. 지금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일부만 됐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돼가고 있습니까? 지난 14일에 청와대가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예. 원래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이달 안에 다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청문회 날짜가 확정된 것은 오늘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30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명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5명은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각 후보자들을 하루에 한 번씩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9월 초까지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계속 반발해서 결국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고요. 예. 이 한국당의 장애투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한국당이 판단하기에 국민적 호응이 좋다. 그래서 좀 장기전으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청문회 일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장애 투쟁을 하더라도 청문회는 참석을 하겠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정치권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정치권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어깃장이라고까지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물론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검증을 인사청문회라는 그 법적으로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자꾸 하면서 이슈화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예. 너무 어깃장을 부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차라리 장애 투쟁을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다든가 당 전체가 아베 총리의 사저 앞에 가서 한다든가 네. 이러면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배짱은 없나 보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한국당 지도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바른미래당 얘기도 나오고 민주평화당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이 한국당 장애투쟁하면은 앞으로 이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어떻게 될까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계 개편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권은 포함해서 정치권의 최대 하두인데요. 장애 투쟁의 성패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명운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보수 대통합으로 갈 것이냐의 항방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이 주도하는 보수 대통합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또 민주평화당에서 분당한
대한정치연대 등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당이 장애투쟁을 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좀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예, 퀴즈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퀴즈의 정답은 파생결합증권 DLS입니다. 둘 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첨자는 PTW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 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조하며 국정을 심의하는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가고 있는 이 구성원들입니다. 정답을 아신 분들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스트리밍되고 있는 댓글창에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윤 전문가의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 작년 엄동설안을 무릅쓰고 나와준 촛불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덕분이다. 5년 9개월 만에 복직돼 MBC로 출근한 이용마 기자가 한 말입니다. 1996년 언론에 입문해서 평생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헌신한 이 기자는 오늘 오전 6시 44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끝내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해직 기간 중 발견된 복막 피막증, 복막 종피종입니다. 한결같이 성역을 두지 않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이용마 MBC 기자. 고인은 지난 6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지막으로 공개한 심중에서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나 마음의 부채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례없는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때에 이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병문을 받은 뒤인 올해 2월 17일 SNS 게시판에 올린 또 한 조각의 글을 떠올려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국민 대표단에게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방안이 조만간 실행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가 떠난 지금 2017년 12월 2일 리영희상 수상식에서 밝힌 소감을 마지막으로 추억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넘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뉴스 리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